네, 오늘 저희 중국 시장 업데이트에서 찔링님 나와 주셨고요. 저희도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찔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네. 한 살도 아니요, 이번 연도는 한 살 안 먹지. 만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찔링님 원래 예, 그대로. 미국은 만나에 쓰잖아요. 중국도 당연히 만나에 쓰는 거죠. 지역마다 달라요. 아, 지역마다 달라요? 아. 요즘은 다 만으로 하는데 네. 옛날에는 북방 지역은 한국처럼 한 살 더 추가하고 아, 남방 진짜로? 지역은 만으로. 오. 네. 야, 거기 문화가 비슷하구나. 지금 다 만으로 해요. 네, 만으로 해야죠. 글로벌 아이, 스탠다드니까.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언제 이제 한 살 더 만으로 먹고 갑니다. 있어. 네. 네. 나이 무조건 빼야 됩니다. 저도 빨리 만으로 예. 하길 바랍니다. 예. 나이 먹는 게 싫어요, 저도. 네, 오늘 또 재밌는 뉴스들 좀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어떤 뉴스 전해주시는 걸까요? 연초부터 마윤 회장, 알리바바, 엔트그룹 구조조정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를 대충 쭉 봤는데 뭔가 자세한 걸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안 갖고 계시는 분 많은데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에 대한 거라서 오늘은 가급적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주제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주제인 게 저도 사실 알리바바를 실제로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고객분들이. 네, 알리바바를 꽤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이즈가 생기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꽤나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금액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수량을 꽤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엔트그룹에 대해서 그 지배권 어떻게 보면 약간 빼앗겼다는 식으로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지 저 너무 궁금했던 거라서 좀 확실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네. 딱 한 가지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엔트그룹이 워낙 큰 대기업인데 밑에 사업별로 자회사가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그중 가장 첫 번째 나온 구조조정의 진전은 엔트그룹이라고 하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엔트그룹이 주요 사업이 뭐가 있냐. 알리페이를 비롯해서 온라인 결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소액 대출이 있고 세 번째는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가 있고 네 번째는 온라인 보험이 있어요. 이 네 개 사업이 다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중에 가장 정부 측에서 문제시한 거는 온라인 소액 대출이에요. 네. 근데 이 소액 대출을 엔트그룹의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나온 엔트그룹 공지가 이 개인 소액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단락했다. 그게 엔트 파이낸셜인 거죠? 아니요. 엔트파이낸셜, 엔트그룹은 그 그룹이고 밑에 네. 자회사 이름은 엔트소비금융. 엔트 소비금융. 네. 네. 그래서 왜 이게 자회사의 구조조정이 완료됐다는 게 중요하냐면 네. 2년 전인 2020년 11월에 상위거래소 과청판과 홍콩거래소 동시 상장하려고 했는데 상장 3, 4일 직전에 거래소에서 스톱시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구조조정이 쭉 진행됐는데 당시 상장 중단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독점 이슈에 좀 걸렸고 하나는 민영기업인데 특정 산업에서 자본의 경계선이 좀 모호하다. 세 번째는 주요 사업의 합법성 문제. 네 번째는 상장 한 달 전에 마윤이 뭐 금융포럼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말을 했는데 마침 그 화상회의에 이민은행 장도 있었어요. 네. 네. 이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근데 너무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주요 사업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요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된 거는 온라인 소액 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소액 대출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구조조정이 일단락됐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분 버전도 있고 한 5, 6분 버전이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2020년 상장 스톱 직전에 중국 국내에 온라인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기업이 7,000개가 넘었어요. 7,000개. 네, 크고 작은 합치면 그 전에는 9,000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000개예요. 근데 그 수많은 기업 중에 엔트그룹은 그냥 7,000개 중에 하나인데 이미 중국 14억 인구 중에 그 실제로 대출을 이용하든 안 하든 엔트그룹의 소액대출 앱에 등록한 가입자 수가 이미 5억이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명당 몇 개 하니까. 네. 근데 그 5억 중에서 한 2, 3억은 실제로 그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소액 대출. 음. 집이랑 자동차 말고요. 소액 대출. 그러면 그 7,000개 기업 중 하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에서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9% 넘으면 어느 정도 그 반독점법으로 정부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 14억 중에서 가입자 수가 5억이고 실제 사용자 수가 2억 이상. 그러면 사실상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반독점법으로 관리해야 돼요. 근데 중국의 특징 중 하나가 옛날에 태양광도 그렇고 어떤 산업이 시작하고 성장하고 그 파죽지세로 막 성장하다 보니까 산업은 빨리 성장하는데 금융 감독 관리, 법률은 그 성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책의 감독 관리가 호행성이 있어요. 옛날 태양광도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7천 몇 개 소액대출 기업을 뭔가를 정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20년 11월에 뭘 발표했냐면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 관리 잠정 방법. 그러니까 잠정 방법이에요.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 중에 조항이 많은데 그중 하나 중요한 조항이 어떤 기업이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를 영위할 때 그 제공하는 총 대출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출자 비중이 30% 이하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출자금 규모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엔트그룹은 전체 제공한 대출 중에 2%만 자사자금이에요. 나머지 98%는 거의 계속 몇 개월마다 한 번씩 ABS를 발행해서 굴리고 그렇게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잠정 그 규정보다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로 너무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이미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아주 명확한 규정은 사실 좀 호행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엔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어떤 기업이 온라인 소액 대출을 제공하면 그 기업 성격이나 라이선스가 있잖아요. 온라인 소액 대출 기업은 금융기업 성격이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성격이에요. 네. 네. 근데 금융사도 개인 소액 대출을 하잖아요. 금융사는 금융사 성격으로 그 업무를 하는데 네. 엔트그룹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성격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핀테크인 거죠. 네. 네네. 근데 금융사는 원래 금융사니까 그 금융 감독 관리 당국의 감독을 받는데 엔트는 이미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사 성격이 아니니까 그 규제를 안 받고 있었어요. 아,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던 네. 거네요. 근데 그 정책이 좀 호행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엔트그룹은 원래 산하에 그 개인 소액 대출을 2개 자회사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플랫폼, 핀테크 기업 성격, 금융사. 그러면 규정도 점점 나오고 있고 엔트그룹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개인 소액 대출이 돈이 되고 점점 크게 강력하게 확장해야 되니까 결국은 금융사 라이선스를 따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엔트그룹이 2년 전에 소비금융, 중국은 소비금융 기업이랑 온라인 소액대출 기업으로 나누는데 소비금융이 금융사 성격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소비금융 성격인 자회사, 그 자회사 이름이 엔트소비금융. 네, 그거를 설립했는데 그거를 몇 개월 지난 다음에 2021년 6월에 드디어 승인을 했어요. 이제 너네 그 라이선스를 가졌으니까 개업해도 돼. 네. 근데 그 당시 규정에 의하면 그 핀테크 기업 성격인 온라인 소액 대출 기업은 레버리지를 최대 3배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소비 금융 성격인 이 금융사는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엔트 입장에서는 이 라이선스를 따야지 사업 확장에 유리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것저것 구조조정하고 그 주주 구성도 지분 구성도 바뀌고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나온 게 이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단락 됐다. 이게 공식. 그래서 화면을 보면 네.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화면은 중국을 모르셔도 되고요. 3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는 자본금이 80억 위안이었는데 이번에 185억 위안으로 늘렸어요. 증자가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대출 금액도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조조정 전에는 대주주가 1, 2, 3, 4, 5, 6, 7, 7개가 있고 최대 주주는 역시 엔트그룹이 50%. 네. 근데 구조조정 후에 대주주가 1, 2, 3, 4, 5, 6, 12개로 늘렸어요. 12개로. 예. 그 원래 7개에다 5개가 추가됐는데 중요한 거는 요 핑크
최대 주주는 여전히 구조조정 전과 똑같아요. 엔트그룹이 50% 지분율. 근데 이 핑크색 선이 뭐냐면 2대 주주가 지분율이 10%인데 이 기업의 이름이 항주 금투 디지털 과학기술 그룹. 이 회사는 항주 디지털 과학기술 그룹이 자회사인데 이 항주 과학기술 디지털 그룹은 항주시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국유 기업이에요. 그래서 엔트그룹이 이 온라인 소액 대출을 영위하는 자회사는 원래 그냥 민간 기업인데 2대 주주가 지분율 10%로 국유 기업이 들어갔으니까 국유 기업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주주 중에 국유 기업이 들어갔어요. 저 부분을 제가 보고 지금 네. 잠깐 생각나는 게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황금주라 그래서 골든 쉐어스 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중국 당국에서 그 황금주의 어떤 도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의 어떤 1% 정도만 얻더라도 최소 지분으로 네. 그걸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 제 생각에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 어. 미국도 핀테크나 뭐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있고 예. 이거는 어떻게 비유할까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 발전소는 이 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이 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이 네트워크는 보통 국유예요. 중국은 무조건 이렇고 근데 서방은 그것도 민간인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엔트그룹이 온라인 소액 대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상품을 제공하잖아요. 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시장에서 타사와의 그 경쟁하는 상품이지만 14억 인구 중에 2, 3억이 이걸 이용하고 이미 반독점법 그 9%, 10% 이상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상품은 이미 일반 상품 성격에서 공공재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개인 정보는 그 기업의 정보인가요? 개인의 자산인가요? 공공재인가요? 이게 그래요. 만약 엔트그룹이 그 7천 개 중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0.몇 %,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너무 시장 너무 파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관리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그대로 두면 가입자 수가 5억이고 실제로 대출 받는 사람이 2억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이에요. 소득이 낮은. 어마어마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국이 아무래도 성격이 사회주의 나라다 보니까 특정 분야는 처음에 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그런 시기에는 정부에서 그 성장 어느 정도 케이크 형성되도록 손 놓고 성장하라. 어느 정도 과도한 성장 또는 너무 레버리지가 심각하고 뭔가 그리고 20, 30대 1억 이상 그리고 그 외에 젊은 층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가 몇십 배인 기업에서 대출을 받는데 혹시 뭔가 발생하면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정부가 마윈의 뭘 뭐 박탈하고 막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정치적인 색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 하지만 그 산업 리스크 차원에서는 나중에 또 새로운 어떤 산업이 나오면 때가 되면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 규제나 통제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과거에 어떤 주가에 어떤 투자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 네. 지금의 만약에 통제나 규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네. 또 내가 그러니까 투자에서 좀 멀어지는 네, 지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중국은 규범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범화? 규범화. 네, 규범화. 알겠습니다. 만약 규범화하게 되면 네, 또 그런 상황이 특정 몇 벌어지지 개 않을까? 산업, 플랫폼, 네. 사교육, 게임 몇 개.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서 때가 되고 뭐 필요성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합리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규범화해서 네. 주가를 어찌 보면 인위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흐름을 네. 역행하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정부는 주가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네. 그분은 완전 공감. 네.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네. 뭘 하면 좀 세긴 세요. 예. 네. 원칙성. 제가 느끼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의 그 알리바바의 그 계열사인 엔트그룹에 대한 제재가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인식하다 보면 금융사의 제일 중에 제가 느끼기에도 좀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나 뭔가 좀 감정적인 이슈 때문에 규제가 나왔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내막이나 좀 깊게 이해해 보면 합리성을 갖춘 규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그리고 갖춘 규제. 중국은 물론 중국이 경제에서 민간 기업, 국유 기업이 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네. 어쨌든 나라의 성격은 사회주의 나라이고 그 중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국유 경제가 있고 근데 중국의 원칙은 민간 기업이 발전하는 건 오케이. 근데 특정 어떤 사회적인 큰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분야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차지하면 너무 그 무질서적인 확장은 좀 그렇다. 그래서 아까 그 개인 대출 업무 그 자회사 엔트 소비금융이라는 자회사의 최대 주주는 여전히 엔트그룹 50%고 2대 주주가 국유기업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2대 주주가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대주주로 국유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감독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뭔가 안심이 되는. 어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뭐는 뭐 그렇고 약간 특정 산업에서는 국가가 많이 개입해요. 네. 근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분야가 더 많을 뿐이지.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요. 중국이 사회주의 맞아요. 한국은 사회주의 아닌가요? 자본주의 완전 자본주의인가요? 나라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비중 분배의 차이지 어느 나라든 그 명칭은 상관없고 그거랑 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그 2020년 전에 20대 그 저소득층들이 예를 들어서 2억 명 이상이 그거 대출 받았잖아요. 그 중에 처음에는 때가 되면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계속 상환 지연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크게 해석하면 중국인들이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스토리를 보면 일단 그 규범화의 어떻게 보면 합리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 투자자를 사실 궁금한 건 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규제가 이제 끝난 건가? 다 지나간 건가? 그게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규제 중에 몇 가지 항목 중에 큰 건은 한두 건, 두 건 정도는 끝났는데 네. 만약 엔트그룹이 2년 전에 중단됐던 IPO를 끝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면 IPO를 위한 절차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이게 물론 엔트그룹은 지금은 당장 상장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정부 요구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자회사 그 개인 소액대출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어요. 정부 네. 요구에 따라.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 그 모회사인 엔트그룹이 또 가장 메인이잖아요. 엔트그룹이 1월 7일에 공고를 냈는데 이것도 중국어를 모르셔도 돼요. 이 화면을 보면 제가 같은 색깔은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같은 색깔은 같은 기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좌우를 비교하면 여기 우측 그림이 초록색이 하나 추가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엔트그룹이 지분 구조 전이고 좌측이 우측은 지분 구조 호. 근데 좌는 요 파란색 박스가 엔트그룹이에요. 그룹. 그러면 이 엔트그룹이 대주주 주황색 31%, 핫핑크 22%, 핑크색 기타 주주 합계 46%. 근데 요 주황색이랑 핑크색을 이 붉은색 기업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붉은색은 엔트그룹 지분의 53%니까 이 붉은색 기업이 대주주예요. 최대주주. 근데 이 붉은색 기업은 마윤을 포함해 마윤 1, 2, 3, 4 이 4명이 각각 34%, 22%, 22%, 2%씩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명은 마윤이랑 일치 행동 협의라는 걸 체결했는데 이건 중국식 표현인데 마윤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이 3명은 무조건 찬성.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오. 마윈은 아주 작은 지분으로 엔트그룹의 절대적인 표결권, 아. 53% 표결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이 세 명은 마윈이랑 같이 상업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 그럴 리가 없어요. 이미 그냥 이거는 장식이에요. 네. 어. 그리고 이거는 구조조정 전이고 구조조정 후 보면 네. 파란색 엔트그룹 여전히 주황색 31%, 핑크색 22% 변화 없죠. 근데 원래는 요 두 기업을 붉은색 기업이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록색이랑 붉은색으로 나눠졌어요. 붉은색은 그대로고 초록색이라는 기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초록색을 마윈을 포함해서 1, 2, 3, 4, 5명이 각각 50%씩 등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붉은색 기업은 그 외에 1, 2, 3, 4, 5, 5명이 마찬가지로 20%씩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 후에는 마윈은 더 이상 절대적인 50% 이상의 표결권을 상실하고 이 31% 곱하기 20이면 한 6%의 표결권만 갖고 있고 마윈 6%, 나머지 이 4명 6%, 나머지 이 5명도 또 나눠서 그래서 총 10명이 엔트그룹의 표결권을 거의 균등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전에는 마윈은 아주 작은 지분으로 절대적인 단독 표결권을 갖고 있었는데 구조조정 후에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마윈은 이제 6% 표결권. 그래서 엔트그룹은 더 이상 성씨가 마씨가 아니에요. 아니네. 이 10명 거예요. 아, 네. 야, 저 되게 재밌다. 네, 그래서 근데 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원래 일치행동협의라는 이 세 명이 마윈이랑 일치행동협의를 중단하는 협의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세 명, 마윈을 포함해서 3명, 4명이 다 알리바바 그룹의 파트너, 임원이잖아요. 아니, 저 3명이 다 중단하는 협의를 했어요. 네, 오. 중단해야지 이 10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3명은 이제 이 3명 중에 한 명은 여기 아직 있고. 저기 있네요, 저기. 네. 그래서 이제 엔트그룹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이 대주주 몇 명은 알리바바의 중요한 이사회 그 멤버였기도 해요. 근데 구조조정 이게 또 반독점법이랑 위배되니까 엔트그룹의 대주주나 임원이나 이사회 멤버는 이제 더 이상 알리바바 파트너를 겸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그 사임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앞서 그거는 온라인 개인 대출이 문제가 있다. 그 구조조정 끝났고 이거는 엔트그룹이라는 이 대기업의 지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됐어요. 근데 왜 IPO까지 가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 연초부터 그 로이터 통신에서 엔트그룹이 홍콩에 다시 상장한다고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엔트그룹은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엔트그룹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자회사를 통해서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장하려면 엔트그룹은 금융 지주사 라이선스를 따야 돼요. 금융 지주사 라이센스를 이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모델이라고 친다면 약간 카카오뱅크라고 봐도 될까요? 네, 카카오뱅크도 예전에 라이선스 문제 그리고 맞아요. 개인정보 그러니까요.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예. 공통점이 있어요. 엔트랑. 그리고 카카오 또 대주주 중에 엔트랑 또 그러니까. 그래서 IPO까지 가려면 아직 3가지가 부족해요. 그 앞에 그 구조조정은 오케이 일단락. 두 번째는 이걸 강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2년 전에 엔트그룹이 상해거래소의 과창판과 홍콩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해거래소 메인보드가 있고 상해거래소 과창판이 있고 홍콩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마다 규정이 같은 규정도 있고 조금씩 다른 규정도 있어요. 그럼 만약 2년 전처럼 엔트그룹이 여전히 홍콩이랑 상해거래소 과창판에 상장하려면 과창판 그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기업의 실질 지배자가 변경이 생겼을 경우 2년 후 2년 후. 후에야 상장했어요. 즉 최근 2년 동안 변경되고 2년 후. 네, 상장 요건 중에 아. 최근 2년간 실질 지배자가 변경이 안 생겨야 된다. 홍콩 거래소 2년. 규정은 최근 1년간 실질 지배자가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엔트그룹이 만약 홍콩거래소에만 상장되면 지금부터 1년 이후에야 가능해요. 가능하네. 이론적으로. 만약 홍콩과 상해거래소 과창판에 동시 상장하려면 지금부터 2년 후. 이상이 걸려요. 물론 뭐 한참 특별 모르네. 케이스로 처리해 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장 대기 중인 중국 기업이 600개 이상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 두 번째는 비금융사가 여러 자회사를 통해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금융지주사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돼요. 근데 이 비금융사가 금융지주사 라이선스 취득하는 거는 아주 까다롭고 신중한 그래서 작년 한 해 인민은행에서 이 3개만 발급했거든요. 3개 기업에. 그래서 지금 이 금융지주사 라이선스에 관한 권고도 없고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도 기사로 나온 것도 없고 아직 어디까지 진행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수많은 개인에게 대출을 주려면 그 카카오뱅크도 예전에 개인정보 신용정보 관리 라이선스. 엔트그룹은 아직 이 신용정보 관리 라이선스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국유 기업만 이런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는데 진행 중인 것 같긴 한데 엔트그룹이 이 신용정보관리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하긴 한데 그 후의 진전은 아직 공개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소액대출 반독점법 그 일단락됐고 그다음에 엔트그룹의 구조조정도 일단락됐고 하지만 만약 진짜 IPO까지 가고 싶으면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요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뭐 산 넘어 산이네. 네, 그래서 그 자회사랑 엔트그룹의 구조 조정이 일단락된 거는 만약 IPO를 한다면 그 서막을 열어준 거지 아직은 3가지가 부족해요. 네. 일단은 뭐 엔트그룹의 어떤 IPO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 그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 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 네. 전에 네. 물론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엔트그룹이 IPO를 정상적으로 가겠다라는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알리바바가 또 네. 한번 달릴 수 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지금 한 2달 동안 중국이랑 홍콩이 동반 상승했잖아요. 네. 상승한 이유는 하나는 코로나 피크를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씩 정상화. 그 경기 개선에 대한 방역 완화에 따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엔트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이 큰 건이 2가지가 일단락 됐으니까 그리고 또 중국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는 미국, 유럽, 해외 자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상한가 제한이 있지만 홍콩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반등해도 연초 대비 알리바바 홍콩 종목이 30% 올랐고 미국 종목이 28% 오른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 언어의 중요성이 아까 1월 7일에 엔트그룹이 구조조정한 그 권고를 냈잖아요. 그 권고 명칭이 뭔지 아세요? 직역하면 엔트그룹 기업관리 지속 개선에 관한 권고. 지속 개선에 관한 권고. 아직 지속 개선에 관한 거. 무서운 얘긴데요.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써요. 이게 어떨 때는 단어 표현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찔링님 만나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오늘 규범화 하나 규범. 배웠죠. 규범화. 그리고 그냥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개선. 지속 개선. 네. 그리고 이거는 엔트그룹에 관한 건데 화면을 마지막으로 네네. 화면을 시간이 넘었네요. 네. 죄송해요.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12월 중순에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떤 기본적인 기조를 요약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화면은 과거 3년간 매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 중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랑 관련된 문구만 발췌한 건데요. 3년 전 보면 2020년 12월 보면 반도점 강화, 무질서 확장 방지, 플랫폼 기업 독점 여부 판정, 뭔가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1년 후에 2021년 12월은 여기 2번째 단락 셋째 줄 보면 자본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한 동시에 소극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기에 뭔가 연관돼 있죠.
자본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설치하고 법에 의해 자본 뭔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난달 12월 중순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제회의에서 이 붉은색 딱 이렇게 나왔어요. 디지털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시화된 감독관리 수준을 제공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 견인, 일자리 창조, 국제 경쟁에서 크게 실력을 과시하도록 지지한다. 지지한다. 완전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인 건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떤 그 못 있잖아요. 못 어떤 바닥에 못이 박혀 있어요. 네. 지난 2년 동안은 그 눈에 띄는 못을 뽑는 규범화 작업이라면 이제부터는 큰 거는 끝났으니까 일반적인 감독 관리. 왜냐면 모든 산업은 다 감독 관리 안에 있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게임, 플랫폼, 사교육 이 몇 개 특정 산업을 특수화해서 규제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정상적인 범위에서 관리하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100%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엔드그룹이 뭔가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기업은 그럴 수 있어요. 했다면 또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화 관리에서 일반화된 관리로 이제 정상화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합니다 오늘. 예, 예. 아 그리고 끝으로 네. 1월 7일에 금융당국 그 은보가미 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사업에 대한 전문 정도는 이미 대체로 완료했고 일부 남겨진 문제도 지금 가급적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 거의 마무리 수준. 네. 네.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네. 그래서 아까 빨간색의 상시화된 관리감독. 네. 깔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저 찐닝님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 도대체 오늘 규제다. 어떻게 한국에 이거를 너무 오래 살아서 배우셨냐. 한국에서 직장 생활 너무 오래 해서. 너무 오래 해서. 한국어 처음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우리 제가 기간은? 어렸을 때 다닌 그 중학교가 모국어는 중국어지만 제가 다닌 중학교는 일본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제일 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라서. 그럼 베이스가 또 있으셨고. 그래서 근데- 영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외로 배웠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제2외국어 그 가르친다고 제가 저 도고였거든요. 도거? 네. 그 일본어랑 몰라야죠. 한국어는 어순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순서로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예. 네. 제2외국어 배운다고 이게 잘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오늘 또 찐이님께서 엔트그룹 IPO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찔링님과 함께 오늘 또 깊은 내용 한번 공부해봤고요. 사실 찔링님 아니면 이런 내용 사실 정말. 깊게 이렇게 보기가 맞아요. 네, 하나의 네. 주제를 이 정도 깊이까지 보기가 참 맞아요. 어려운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이어서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